데일리 브리핑. 네, 오늘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퀀텀 F&A 최은하 대표와 함께합니다. 최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제 연준의 베이지북 조사 자료가 발표가 됐는데 이 미국의 경기가 지난 몇 달간의 실질 소비 하락세를 좀 벗어나고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그런 진단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어제 발표된 이제 베이지북. 그 베이지북은 뭐냐면 보통의 거의 대부분의 그 정부 기관의 자료들은 조사를 한 이후에 소위 통계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네.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냐 없냐 이제 이것을 검토하는데 그게 굉장히 시간이 걸려요. 최소한 뭐 몇 주간이 걸리는데 이제 이 베이지북은 아주 예외적으로 그러한 통계 처리를 하지 않고 그 응답의 결과만 그냥 보여주는 그걸 가지고 이제 판단에 쓰는 자료이기 때문에 통계 처리가 안 됐다는 점에서 이제 객관적인 면이 좀 떨어지지만 대신 바로 시사성이 이제 강한 거죠. 그 시차가 없으니까. 그런데 어제 이제 그 베이지북을 읽어보니까 거기에 나온 말이 뭐냐면 미국 경제의 성장세가 modest to moderate 이라는 표현에서 그냥 moderate로 좀 좋아졌다. 그러니까 미미한 보합세를 유지하다가 조금은 소폭 상승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표현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 미국 경제가 지난 한 2달 동안은 실질 소비가 좀 감소했었던 것에 비해서 이번 지난 3월에는 실질 소비 자체가 좀 늘지 않았겠느냐. 여기서 실질 소비라는 건 뭐냐면 물가 상승분을 제외한 판매량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 판매량은 좀 늘어나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기대감을 갖게 해주었죠. 그래서 이제 이 점은 굉장히 그 고무적인 얘기로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에 이제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니까 아무래도 같은 소득에 비해서 돈을 쓸 수 있는 그 가처분 소득이 이제 줄어드는 거죠. 그만큼 구매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 소비가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물가 상승 부분을 제외해버리면은 약간씩 그 소폭 하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기가 하락하는 거 아니냐. 특히 그 수요 부분이 이제 줄어드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우려를 가져왔고 이것이 이제 잘못하면은 물가 잡기 위해서 긴축하는 분위기가 경제 성장을 이제 후퇴시키는 그러한 경착륙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그 불안감을 많이 가져왔는데 어제 이제 나타난 걸 보면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점을 보여주죠.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이냐라는 점에서는 이제 앞으로 통계 처리를 많이 해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보는 의견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2월 24일에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중국의 봉쇄가 거의 상하이 봉쇄부터 시작해가지고 일어났던 현상에 대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이제 안정감이라 그럴까요? 또는 그 적응이라 그럴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3월부터는 반영이 되고 이제 드디어 4월 이 베이지북의 그 조사를 포함되어 있는 기간에는 이제는 그러한 것을 당연히 받아들이고 사는데 적응됐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일단 가설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뭐 물가 상승 압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뭐 그렇게까지 불안 심리는 이제 좀 안정이 됐고 이제부터는 실질적인 경제 현상 과연 얼마만큼 내가 돈을 쓸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로 판정이 이루어지는 그런 단계로 들어가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베이지북은 그 통계 처리 그러니까 그 자료들이 어떠한 실질적인 의미를 갖느냐는 부분을 처리를 하지 않은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놓고서만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그 가변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저희가 조심해서 봐야 된다 하는 그런 단서가 달려 있지만 어쨌든 어제 나온 베이지북의 결과로 봐서는 미국의 소비자들이 전쟁과 상하이의 그 어떤 그 봉쇄, 중국의 봉쇄 이런 부분들에 나타난 영향을 이제는 잘 이제 감수하는 단계에 돌입하지 않았느냐 그러한 그 기대감을 심어준 자료였다고 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은 금리 관련 소식인데요. 연준이 물가를 이제 금리 인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 한 번에 0.75%포인트 인상할 수 있다 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75% 포인트를 인상하는 거죠. 지금 이제 0.5%대에 있는 기준금리를 5월 3, 4일에 있는 미팅을 마치고 나면은 0.5%를 포인트를 더 늘리겠다라는 것이 지금 거의 다수의 그 전망인데, 이제 연준에서 가장 강한 그 매파인 그 세인루이스 지역 총재죠. 그쪽의 지역 총재인 블라드 총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로서는 0.75% 포인트 인상하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겠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나는 0.75% 포인트 올리는 것을 주장한다 이런 게 아니고, 현재 상황으로 볼 때는 0.75% 포인트가 올라가는 것의 가능성도 있다라는 표현이었고,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블라드 총재가 그러면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의 그 다음 얘기가 이제 더 초점인데, 블라드 총재가 얘기한 것은 지금 5월과 6월에 현재의 그 가장 다수의 전망에 의해서 0.5% 포인트씩만 올리면 이제 1% 포인트가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0.25씩 올라가게 되면은 연말께 되면은 2.5% 정도가 됩니다. 기준금리가. 네, 네. 근데 블라드 총재가 0.75% 포인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의미를 그 다음 문장을 해석을 해보면 무슨 얘기냐면, 연말까지 3.5%가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이고.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월가나 또는 그 경제학계에서 얘기하는 연말까지 2.5% 정도로 올라가고 내년엔 뭐 한 0.5 정도 더 올라가지 않겠냐고 하는 설보다는, 그거보다는 훨씬 더 높은 금리 인상을 해야만이 지금의 인플레이션의 그 문제가 더 퍼지기 전에 잡을 수 있다라는 그쪽에 대한 메시지가 좀 강했다라고 이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네. 본인도 그 얘기를 했어요. 나도 0.75포인트를 올리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이 나의 베이스 포인트는 아니고, 나는 뭐 0.75가 올릴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연말까지 3.5%까지는 올라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는 그냥 들으시면은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인가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겠지만, 네. 지금 연준에서 볼 때의 현재 인플레이션의 압력을 지금 월가가 전망하는 정도 올려가지고는 잡기가 힘들다라는 매파들의 의견이에요. 아하, 네. 그러니까 지금보다도 더 긴축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고, 이 긴축을 하면서 지금 연준이 이제 가장 그 신경을 쓰는 부분은 연준의 긴축이 너무 지나치게 강하다가 잘못하면 경제가 침체에 빠진다라고 하는 그 비난을 듣기도 싫고, 또 실제로 비난 듣는 거야 뭐 비판으로 끝나지만 경제의 그 많은 그 소비자들에게 어려움을 가져오는 것을 피하고 싶은데, 이제 이 면에 있어서 매파들이 볼 때는 이 인플레이션을 빨리 초기에 잡지 않으면 오히려 나중에 그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온다라는 게 지금 매파들의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에 0.75% 포인트를 올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표현에는 바로 지금 경제의 소비나 또는 이런 그 경제 성장 부분을 미리 좀 줄여놓자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은 이제 우리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가 조금 더 좀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 금리가요 거의 0%에서 지금 금리가 올라가니까 부담도 되고 또 걱정도 되고, 그런데 미국의 역사 속에서 이 정도 금리면은 높은 건가요, 낮은 건가요? 더 높았던 때도 있었나요? 아유. 지금 현재는 이미 그 초저금리의 그런 그 대세 속에 계속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네. 저희가 이제 그 대불황 이후에 나왔던 표현이 new normal이라는 표현이 나왔었죠. 새로운 그 표준이다. 새로운 그 표준이라고 해야 되나? 정상이다. 그게 뭐냐면 초저금리 시대가 앞으로도 계속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였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뭐 0.25, 뭐 0.5, 0.75 뭐 이렇게만 해도 올라가는 거냐 할지 모르겠지만, 네네. 역사적으로 보면은 아직도 초저금리 상황이에요. 그렇죠. 예, 2.5%까지 올라간다고 그래도 낮은 상황이에요. 네네. 네,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은 낮은데, 저희가 그렇게 이제 역사적인 평가만을 비교하기가 좀 어려운 게, 이미 그 세계적인
그 금융 환경이 초저금리로 갈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2.5%라고 하는 건 높은 금리인 거예요. 또 그렇게 보면. 네. 거기에 만약에 3.5% 블라드 총재의 의견처럼 3.5%까지 간다고 하는 것은 아주 전례 없는 최근의 초저금리의 이 기조 현상에서는 아주 높은 금리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 견해가 달라지는데 이 대불황, 그러니까 2008년의 그 금융 위기 이전의 상황을 봐서는 아주 낮은 금리지만 2008년 금융 위기를 지난 이후에 지금 12년 정도의 세월에서 볼 때는 2.5%가 되면 상당히 높은 거다. 이렇게 좀 저희가 이해를 하겠어요. 참고로 2019년까지 금리를 올렸다 하더라도 그때도 2.5%보다는 훨씬 낮은 수준이었거든요. 그래서 2.5%는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갈 겁니다. 그러면은 더 금리가 더 높아지면은 정말 실제적으로 경제가 얼어붙는 현상이 나오나요? 그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네. 금리를 올린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시중에 있는 이제 자금을 그 연준이 가져가 가지고 소각시켜 버리는 거거든요. 그 소각을 시키면은 은행권의 돈이 일단 줄어듭니다. 네. 은행권이 돈이 줄어들면 은행들이 대출을 할 수 있는 그 자원이 이제 재원이 부족해지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 소비자 금융도 많이 줄어들게 되지만 또 기업도 투자를 해야 되는데 기업의 투자의 상당 부분은 이제 은행 대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이런 부분에서도 좀 어려워지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들이 그 직접 금융이라고 하는 그 주식 시장에서 이제 주식을 발행해서 돈을 모으는 방식에 있어서도 금리와 싸움을 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서 만약에 금리가 낮다 그러면 주식 시장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낮아도 투자를 하게 되는데 금리가 높으면 사람들이 채권에 투자를 하지 주식에 투자를 안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돈줄이 마른다 그러죠. 저희가 거의 그 시장에서. 그러니까 돈줄이 마르게 되니까 결국은 투자도 좀 안 되고 소비자분들도 뭐 자동차를 산다든가 지금 뭐 주택을 산다든가 그다음에 일반 소비를 위해서 크레딧 카드를 사용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전부 다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금리를 올린다는 것은 결국은 돈줄을 마르게 하는 거고 이제 그러다 보면 소비가 자연스럽게 감소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면에서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억제도 되고 긴축도 된다. 그렇게 이제 그런 그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제가 기억에 1980년대인가에 한 20%까지 프라임 레이시 올라갔던 기억이 있었는데 그때는 왜 그랬죠? 제가 이제 지금 너무나도 그 좋은 예를 들어주셨는데요. 네네. 소위 이제 60년대부터 미국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지금 우리가 너무나도 익히 알고 있는 메디케어가 이제 65년도인가 그 린든 존슨 때 이루어졌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인 지출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이제 베트남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그 전쟁 비용 지출이 많아졌고 이제 그 다음에 뭐가 있었냐면 그때가 소위 가장 그 노동자들의 그 노동권이 강했던 시절입니다. 70년대가. 그러니까 이제 전쟁과 베트남 전쟁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소셜 프로그램을 통해서 돈이 늘어나니까 인플레이션이 이제 올라가는데 또 노동력이 강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올라가는 것만큼 월급을 올려달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웨이지 프라이스 스파이럴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임금과 가격의 그 서로 간의 상승작용. 임금이 올랐으니까 물가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니까 임금 올려달라고 그러고 이제 계속 그 앞서거니 뒤서거니 가는 거였죠. 그러던 중에 또 70년, 74년에 그 석유 파동이 나왔죠. 네, 이런 게 있었는데 여기까지는 이제 지금의 상황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뭐가 달랐냐면은 당시에는 70년대 중반 이후에 연준의 입장이 지금처럼 미리 긴축하는 분위기가 아니었고 오히려 돈을 더 푸는 분위기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유명한 우리 폴 버커라고 하는 그 연준 의장이 새로 취임하면서 물가 상승은 뭐 이건 경제를 완전히 폐망시키는 거니까 이것만은 무조건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아주 충격적인 방법을 갔는데 그때 뭐 이미 인플레이션이 뭐 14, 15%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예, 20%의 금리를 때려야만이 잡을 수 있다 해가지고 아주 충격적인 방법을 쓴 거였죠. 그게 성공을 한 거죠? 80년에 이제 그 금리의 그 충격적인 그런 현상이었고 그 다음에 치른 대가는
유명한 그 세이빙스앤론 저축은행들이 아주 많이 망했죠. 네, 네, 네. 그 금융권이 망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불경기를 거쳤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경제가 다시 이제 제자리 걸음을 찾기 시작했고 이제 이러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때와 좀 다르다고 보는 것은 네, 네. 연준이 그때의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미리 선제적으로 긴축을 해야 된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견을 달지 않는다는 거. 네, 네. 이제 그런 면에서는 뭐 그때와 같은 뭐 14%, 15% 이런 식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지지 않았냐. 이제 이렇게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어쨌든 미국의 프라임 레이트이 가장 최고율이 21.5%까지가 최고였다라는 기록이더라고요.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어마어마했어요. 네. 그 당시에 정말 빚을 갚는 게 아니라 이자만 갚기도 허덕허덕 됐으니까. 네, 네. 그 기억이 또 납니다. 반면에 한국에서 이민 오신 분들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만은 그때 이민 자금 가져오신 분들은 은행에 예금을 넣어두면요. 맞아요. 예, 10만 불 넣어두면은 네. 1년에 뭐 2만 불씩 이자를 맞아요, 받아요. 맞아요. 네, 이자 좋았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퀀텀 F&A 최은화 대표와 함께했습니다.